라미 하면 저게 무슨 보존이야?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라미 환자 오면 라미네이트를 하시려고요? 진짜 이렇게 했어요. 처음부터. 왜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냥 제가 잘하던 진료로 이끌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케이스에서 많은 생각이 전환? 그래서 제가 했었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밑에 이 크라우딩 삐뚤삐뚤한 것도 하면서 이런 거는 조금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 막연하게 갖고 있었던 그 라미네이트라고 하는 진료 자체에 대한 좀 부정적인 거? 네, 부정적인 인식들 대표적으로 요즘엔 다들 최소 침습적인 치료라고 말하지만 이게 그래도 결국은 치료적인 내용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접착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보장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단순히 스킬적으로 제가 잘할 수 있다는 개념을 넘어서 아예 이거는 보존적인 치료라는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인식이 좀 바뀌었어요. 저는 이 리뷰를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특별한 라미네이트 치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것이 당연했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늘 그런 방향으로 계속 연구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이한나입니다. 오늘은 라미네이트 치료, 치아 미용 치료를 하고 싶어하는 치과의사 선생님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원장님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나도 미용 치료를 해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라미네이트를 해보고 싶은데 내가 해도 될까? 환자가 마음에 안 들어하면 어떡하지? 색이 안 맞으면 어떡하지? 치아를 너무 많이 삭제하게 되면 어떡하지? 괜히 권유했다가 장사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그리고 가장 현실적으로 첫 환자는 어디서 구하지? 사실 저는 이 질문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용치료는 일반적인 충치치료나 발치, 기본 보철 치료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치과치료가 중요하지만 미용치료는 특히 환자의 감정과 기대가 많이 들어갑니다. 치아의 색, 길이, 모양, 투명도, 입술과의 관계, 웃을 때 보이는 느낌, 얼굴 전체와의 조화까지 봐야 하니까요. 그리고 결과가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려고 하면 겁이 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미용치료는 특별한 치과의사만이 하는 치료가 아닙니다. 치과의사라면 누구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렇게나 시작하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어떤 원칙 없이 시작하면 첫 경험이 너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첫 환자를 잘 선택하고 치료의 흐름을 예측하고 환자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시작하면 그 첫 경험이 원장님의 진료 방향을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Okay, let's go. 미용치료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그리고 첫 번째 환자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이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94년에 부산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1년 정도 페이닥터 생활을 한 후 1995년에 혼자 치과를 개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과의사로 32년 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초과 전문의도 아니고 신미치료를 특별한 수련 과정으로 시작한 사람도 아닙니다. 2000년도 초반에 가톨릭대학교 치과 임플란트학과 석박사 과정을 한 적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GP입니다. 제가 제 소개를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정말 많은 비니어 보철, 전치부 미용 보철을 해왔습니다. 제가 정리해보고 저도 놀랄 정도의 숫자였습니다. 의사 한 명이 할 수 있는 양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은 케이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숫자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저도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확신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환자를 만나고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도 해보고 다시 기준을 만들고 다시 고쳐가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치과의사 선생님들도 저와 같은 멋진 임상여행을 시작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특출난 부분이 있다면 저는 아마 실행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주변에서 저를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실행력이 빠르다는 것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빠르게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습니다. 아마 더 신중하게 배웠다면 겪지 않았을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행착오 덕분에 얻은 지혜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한 이유는 단순히 라미네이트를 이렇게 하세요를 알려드리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제가 겪었던 실패와 좌절을 원장님들은 겪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덜 겪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임상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걸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이 케이스는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환자 상담을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치아 삭제를 이 정도로 생각했어야 했는데, 이건 라미네이트가 아니라 다른 치료로 갔어야 했는데, 이런 기준은 책 한 권을 읽는다고 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먼저 경험한 것을 듣고 나면 적어도 위험한 길을 조금은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그런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단계에 이르러야 라미네이트 치료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보철과를 전공해야 할까요? 심미치료 세미나를 몇 년 들어야 할까요? 수많은 모델 연습을 하고 나서 시작해야 할까요? 특별한 감각을 타고나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과 의사라면 누구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 준비 없이 시작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부족하니까 못해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미루기만 할 필요도 없다는 뜻입니다. 미용치료는 어떤 면에서는 치료 숙련도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미적 감각과 관찰력, 그리고 환자를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보철과를 전공했다고 해서 무조건 라미네이트 잘하는 것도 아니고 GP라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치과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치아와 보철, 접착, 교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라미네이트 치료는 충치치료나 발치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치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환자의 치료 전 상태와 최종 결과물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 치아가 어떻게 생겼는지, 색이 어느 정도인지, 치아 배열이 어떤지, 교합이 어떤지, 잇몸 라인은 어떤지, 환자의 기대치는 어떤지,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바꾸면 안 되는지, 이런 생각 없이 시작하면 아무리 임상 경험이 많은 치과의사라고 해도 실패하거나 좋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첫 케이스에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다시는 라미네이트 치료를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라미네이트 치료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첫 케이스 선택이 잘못되었거나, 치료 흐름을 예측하지 못했거나, 상담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기본 원칙을 모르고 시작했기 때문에 나쁜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알려드릴 여러 내용들은 결국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료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것. 예측이 되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예측이 되면 상담이 쉬워집니다. 예측이 되면 환자도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예측이 되면 의사도 치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라미네이트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바른 치료 철학을 가지고 미루지 말고 당장 시작하세요. 여기서 올바른 치료 철학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4월 달에 라미네이트 아카데미를 시작했는데요. 강의가 끝나고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라미 하면 저게 무슨 보존이야?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라미 환자 오면 라미네이트를 하시려고요? 진짜 이렇게 했어요. 처음부터. 왜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냥 제가 잘하던 진료로 이끌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케이스에서 많은 생각이 전환? 그래서 제가 했었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밑에 이 크라우딩 삐뚤삐뚤한 것도 하면서 이런 거는 조금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 막연하게 갖고 있었던 그 라미네이트라고 하는 진료 자체에 대한 좀 부정적인 거? 네, 부정적인 인식들, 대표적으로 요즘엔 다들 최소 침습적인 치료라고 말하지만 이게 그래도 결국은 치습적인 내용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접착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보장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단순히 스킬적으로 제가 잘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아예 이거는 보존적인 치료라는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인식이 좀 바뀌었어요. 저는 이 리뷰를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특별한 라미네이트 치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것이 당연했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늘 그런 방향으로 계속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치과 의사들이 라미네이트를 치아를 상하게 해서 예쁘게 만드는 치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치료하는 치과 의사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치료는 하면 안 됩니다. 치과 의사 마음속에 이건 환자의 치아를 해치는 치료다. 이건 미용을 위해서 건강을 희생하는 치료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 치료를 오래 할 수 없습니다. 환자에게도 자신 있게 권할 수 없고 치료를 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하고 결국 즐길 수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라미네이트 치료는 그런 치료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라미네이트 치료는 치과의 여러 치료법 중에서도 매우 안전하고 치아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 때로는 이미 손상된 치아를 보호해주고 환자의 외모와 자신감, 삶의 만족도까지 바꿔줄 수 있는 치료입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올바른 진단, 올바른 케이스 선택, 올바른 제작 원리, 올바른 접착, 그리고 치아 모양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원칙을 지키면 안전한 치료가 될 수 있지만 원칙에서 벗어나면 치아 손상이나 잇몸 문제, 탈락, 파절, 환자 불만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라미네이트의 치아 손상 논란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라미네이트 비니어 치료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치과대학을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배운 라미네이트 치료는 치아 손상을 적게 주는 보철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의 기법도 지금의 기법과 비교하면 다소 침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진을 확실히 형성해야 했고 최소 0.7mm 정도의 치아 프랩이 필요했습니다. 그때의 기공 기술로는 그 정도가 한계였고 보철을 만드는 발상도 지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리고 라미네이트 비니어 치료가 처음 미국에서 개발되어서인지 범낭질이 두꺼운 서양인에게는 손상이 적을 수 있었지만 동양인은 범낭질이 더 얇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0.7mm 삭제도 경우에 따라 상아질 노출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초창기의 라미네이트 치료는 빌드업 방식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치아 느낌을 내기 위해서 도제를 적층해서 구웠습니다. 그런데 빌드업 방식은 예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두껍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제를 여러 층으로 쌓아 자연스럽게 만들려면 어느 정도 두께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라미네이트가 두꺼워지면 예쁘게 보이기 위해 치아 삭제가 더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자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이 난다는 점이었습니다. 빌드업을 잘하면 아름답지만 그렇지 않으면 색감이 어색하거나 회색 느낌이 나거나 자연치와 다르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프레싱 방법, 그러니까 주조법 라미네이트 제작 방법이 나왔습니다. 제가 2000년도 초반에 처음 본격적으로 시작한 방식도 이 주조법 라미네이트였습니다. 물론 주조법에 빌드업을 추가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주조를 한 다음 컨토링과 글레이징으로 마무리를 하고 따로 빌드업을 많이 하지 않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어떻게든 라미네이트를 얇게 만들어야 치아를 덜 건드리고 목표한 모양에 도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환자분들 중에는 치아가 들어가서 나오게 하고 싶은 분보다 치아가 튀어나와서 조금 넣고 싶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라미네이트 두께가 정말 중요합니다. 두꺼우면 치아를 많이 삭제해야 하고 삭제를 많이 하면 안정성이 떨어지고 환자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얇은 라미네이트를 붙였을 때 오히려 생각보다 더 자연스럽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모노톤으로 만드는 라미네이트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 얇은 박편의 라미네이트를 부착하면 자연치의 색과 투명감이 살아나면서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설프게 빌드업해서 두껍고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것보다 얇고 자연치와 잘 어우러지는 라미네이트가 훨씬 아름다울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오랫동안 라미네이트를 하면서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라미네이트는 무조건 많이 깎아야 예뻐지는 치료가 아닙니다.
오히려 얇게 만들 수 있는 원리를 이해해야 안전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과거보다 더 얇게, 더 안전하게, 더 자연스럽게 라미네이트 치료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재료와 장비가 좋아져도 기본 원칙을 모르면 위험합니다. 반대로 기본 원칙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실제 임상에서 표현할 수 있으면 라미네이트는 매우 안전하고 만족도가 높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강의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라미네이트가 안전해지는 조건, 위험해지는 조건, 그리고 케이스별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실제 사례를 통해 하나하나씩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환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용 치료를 시작하려는 원장님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프랩일까요? 접착일까요? 쉐이드일까요? 사진일까요? 물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첫 번째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미용 치료 환자는 실패 가능성이 낮은 케이스를 골라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첫 환자는 나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한 환자가 아닙니다. 첫 환자는 대박 전후 사진을 만들기 위한 환자도 아닙니다. 첫 환자는 나와 환자가 함께 안전한 성공 경험을 만드는 환자여야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케이스를 잡으면 치료하는 의사도 힘들고 환자도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작은 변화만으로도 만족도가 큰 환자를 잘 선택하면 그 첫 경험이 원장님의 자신감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첫 케이스로 피해야 할 환자는 어떤 환자일까요? 먼저 색 변화가 너무 심한 환자입니다. 예를 들어 테트라사이클린 변색처럼 너무 색이 어둡거나 내부 변색이 심한 경우는 첫 케이스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미네이트를 얇게 만들면 자연치 색이 비쳐 나올 수 있고 그 색을 완전히 가리려면 라미네이트가 두꺼워지거나 삭제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보 단계에서는 색을 많이 바꿔야 하는 케이스보다 형태 개선만으로도 만족도가 올라가는 케이스가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정중선, 치축, 잇몸 라인이 많이 틀어진 케이스입니다. 치아 미용 치료는 단순히 치아 하나를 예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좌우 대칭, 정중선, 이 치아의 기울기, 잇몸 라인, 입술과의 조화가 같이 보입니다. 이런 요소가 많이 틀어진 케이스는 치료 계획이 복잡해집니다. 교정이 필요한지, 잇몸 치료가 필요한지, 보철로 보상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케이스를 잡으면 치료 후에도 환자가 뭔가 비대칭해요, 입술이랑 안 맞아요, 사진 찍으면 이상해요,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합 문제가 큰 케이스입니다. 라미네이트는 예쁘게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치부 가이드, 절단 교합, 립 바이트, 엣지 투 엣지, 이갈이, 클렌칭 같은 요소가 있으면 파전이나 탈락 위험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합이 비교적 안정적인 케이스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브럭시즘이 심한 환자입니다. 이갈이나 이를 꽉 무는 습관이 심한 환자는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도 유지 관리가 어렵습니다. 물론 경험이 쌓이면 이런 환자도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첫 케이스로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대치가 비현실적으로 높은 환자입니다. 예를 들어 사진을 들고 와서 이 연예인처럼 해주세요, 무조건 이렇게 똑같이 해주세요, 조금이라도 다르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환자분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는 치료 난이도보다도 상담 난이도가 높습니다. 미용치료는 환자의 기대치를 조절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환자가 원하는 것과 실제 가능한 것 사이의 간격을 줄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기대치가 너무 높은 환자를 만나면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만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미 여러 병원에서 불만족했던 환자입니다. 물론 그런 환자분들도 도와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첫 미용치료 케이스로는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여러 번 불만족을 경험한 환자는 기준이 매우 높거나 설명을 잘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실제로 매우 복잡한 케이스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치아 삭제에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작은 차이에도 많이 불안해하는 환자입니다. 라미네이트는 최소 삭제, 무삭제에 가까운 접근이 가능할 수 있지만 모든 케이스가 완전 무삭제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는 일시적인 시림, 불편감, 임시치아 과정, 접착 후 적응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운 환자는 첫 케이스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첫 케이스는 어려운 환자를 피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색 변화가 너무 심한 환자, 비대칭이 큰 환자, 교합 문제가 큰 환자,
이갈이가 심한 환자, 기대치가 비현실적으로 높은 환자, 이미 여러 병원에서 불만족했던 환자, 치아 색조에 극도로 예민한 환자, 이런 케이스는 나중에 경험이 쌓인 후에 하셔도 됩니다. 첫 케이스에서 중요한 것은 도전이 아니라 안전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시작하기 좋은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변화보다 작은 변화로 만족도가 큰 환자, 이런 환자가 첫 케이스로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전치부 레진이 변색된 환자입니다. 앞니에 오래전에 레진을 했는데 색이 누렇게 변했거나 경계가 보이거나 표면이 거칠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는 이미 그 부분이 마음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전체적인 치아 배열이 크게 나쁘지 않고 색 변화가 너무 심하지 않다면 작은 개선으로도 만족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앞니 크라운 재제작 케이스입니다. 기존 앞니 크라운이 너무 불투명하거나 잇몸 라인이 어색하거나 주변 치아와 색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환자가 이미 이 치아가 어색하다는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환자의 니즈가 분명하기 때문에 상담이 비교적 쉽습니다. 또 절단면이 깨진 경우도 시작하기 좋을 수 있습니다. 치아 전체를 크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깨진 부분이나 마모된 부분을 자연스럽게 회복해주는 치료는 환자의 부담도 적고 의사의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치아의 길이와 형태가 조금 아쉬운 경우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치아 배열은 괜찮은데 앞니가 조금 짧아 보이거나 좌우 형태가 살짝 다르거나 스마일 라인에서 절단면 라인이 조금 아쉬운 환자입니다. 이런 환자는 큰 치료보다 작은 형태 개선만으로도 얼굴 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치아 배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색과 형태만 개선하면 되는 케이스도 좋습니다. 교정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교합도 안정적이고 치아 위치도 크게 나쁘지 않은데 오래된 보철물이나 치아 형태 때문에 아쉬운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환자 중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첫 미용치료 환자는 처음 보는 예민한 신규 환자보다 이미 나를 알고 믿는 환자가 훨씬 안전합니다. 이미 원장님과 신뢰가 있는 환자는 설명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치료의 장단점도 더 잘 이해하고 과정 중에 생기는 작은 불편도 같이 해결해 나가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광고를 통해 미용치료만 보고 온 환자를 잡는 것은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은 기대치가 매우 높을 수 있고 비교 대상도 많고 결과에 대한 요구가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미용치료 환자는 기존 환자에서 찾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케일링을 하러 온 환자, 오래된 앞니 레진이 변색된 환자, 예전에 한 크라운 색이 안 맞는 환자, 웃을 때 앞니 모양이 조금 아쉬운 환자, 치아 배열은 괜찮지만 밝고 자연스러운 인상을 원하는 환자, 이런 환자에게 무리하게 고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진을 찍고 같이 보면서 치료를 꼭 하셔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조금만 정리되어도 인상이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미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하시면 사진으로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미용치료 상담은 치료를 파는 시간이 아닙니다. 환자가 자기 입안에서 몰랐던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이 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구강사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미용치료를 시작하고 싶다면 저는 가장 먼저 구강사진을 잘 찍는 습관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미네이트 프랩을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고 접착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환자에게 미용적인 개선 가능성을 설명하려면 먼저 보여드려야 합니다. 말로 설명하면 환자는 잘 모릅니다. 앞니 라인이 조금 비대칭입니다. 절단면이 조금 마모되어 있습니다. 레진 경계가 보입니다. 치아 길이가 조금 짧아 보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 환자는 크게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어서 같이 보면 다릅니다. 환자는 거울로 자기 치아를 매일 보는 것 같지만 사실 제대로 보지는 못합니다. 사진으로 정면, 측면, 얼굴 전체에서의 미소 사진, 입술과 치아의 관계를 보면 그때 처음으로 자기 치아를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용 치료의 시작은 사진입니다. 사진은 환자를 설득하기 위한 도구라기보다 환자와 의사가 같은 화면을 보면서 같은 문제를 이해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정면 미소 사진, 입술을 벌린 치아 정면 사진, 좌우 측면 사진, 절단면 라인, 치아색 차이, 오래된 레진 변색, 좌우 대칭, 잇몸 라인, 이런 것을 사진으로 보면서 환자와 대화를 시작하면 상담이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처음부터 라미네이트 하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 먼저 여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원하시면 치료 옵션을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미용 치료를 시작하면 수입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것에만 집중하면 이 치료를 오래 즐기기 어렵습니다. 치아 미용 치료는 환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치료입니다. 치료 후 환자의 표정이 바뀌고 웃는 모습이 바뀌고 자신감이 바뀌는 것을 볼 때 치과 의사도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이 부분이 미용 치료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치료비도 중요하고 병원 경영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치과 의사 마음속에 이 치료가 환자에게 정말 도움이 된다. 이 치료는 환자의 치아를 더 안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이 치료를 통해 환자가 더 자신있게 웃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상담도 자연스럽고 치료도 즐겁고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지만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미용 치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환자가 치료 후 거울을 보고 웃는 모습을 보면 이 치료가 왜 매력적인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용 치료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치료가 아닙니다. 치과 의사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지만 아무렇게나 시작하면 안 됩니다. 첫 케이스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라미네이트는 무조건 치아를 상하게 하는 치료가 아닙니다. 올바른 원칙과 진단, 제작과 접착의 원리를 지키면 매우 안전하고 아름다운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첫 환자는 나를 증명하기 위한 환자가 아닙니다. 나와 환자가 함께 안전한 성공 경험을 만드는 환자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처음에는 어려운 케이스보다 작은 변화로 만족도가 큰 케이스를 선택하세요. 여섯 번째, 첫 환자는 광고로 온 예민한 신규 환자보다 기존 신뢰 환자에서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미용 치료 상담은 판매가 아니라 발견입니다. 사진을 통해 환자가 자신의 개선 가능성을 스스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용 치료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큰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케이스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어떤 치아는 거의 삭제 없이 가능할 수 있고 어떤 치아는 라미네이트보다 크라운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자는 바로 상담을 진행해도 되고 어떤 환자는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또 같은 라미네이트라고 해도 치아색이 어떤지, 치아 배열이 어떤지, 교합이 어떤지, 입술 라인이 어떤지, 환자의 기대치가 어떤지에 따라 치료 계획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강의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라미네이트 치료의 기본 진단, 상담 방법, 사진 촬영과 분석, 케이스 선택 기준, 피해야 할 환자 구분법, 치아 삭제랑 판단, 비니어와 크라운의 선택 기준, 색 선택과 접착, 그리고 실제 케이스별로 어떻게 판단하고 치료를 풀어가야 하는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직접 라미네이트를 가공하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원장님들이 미용 치료를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준비 없이 무리하게 시작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치료 철학을 가지고 기본 원칙을 배우고 첫 환자를 잘 선택하고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가면 됩니다. 한번 미루면 계속 못하게 됩니다. 완벽해진 다음 시작하려고 하면 시작이 너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안전하게 시작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안에서 성장하면 됩니다.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원장님들은 조금 덜 겪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치과의사 선생님들도 저와 같은 멋진 임상여행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미네이트 치료, 치아 미용 치료는 생각보다 의사와 환자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치료입니다. 환자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치과 의사의 진료 인생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용기를 내어 라미네이트의 세계를 탐험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와 함께 첫걸음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